중용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생각 있으세요? 중용. 중용은 우리 용어로도 쓰지만 서양에도 중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서양에서 특히 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철학자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중용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면 이제 뭐 중용이라고는 안 했겠죠. 적으면 오시기 전까지 그냥 여담으로 조금씩 합시다. 지금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이 있대요. 예. 뭐라고 했지? 메소테스 뭐 이 정도로 읽는데, 예. 이렇게 읽는데 요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용이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행위의 그 방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행위의 방식, 그 행위의 방식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들고 있는 거는 비겁함이라고 하는 그 덕목이 하나가 있고, 그러나 그 반대쪽으로 가면 무모함이라고 하는 하십시오. 무모함이라고 하는 행위의 그 틀이 있잖아요. 두 개의 양 끝입니다. 행동하는 방식에서 양쪽 다 이제 따라가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양극단의 중간을 취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의 부분들을 문제를 해소해서 그 중간의 어떤 그걸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데, 동양 중용은 뭔지 잘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시작하겠습니다. 꼭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하래요. 편집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동양에서의 중용이란 말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과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뭐 양쪽의 어떤 뭐 극단 뭐 이쪽서 뭐 좌에서든 우에서든 좌파 우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갈등 관계에 있거나 척지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행동 방침을 결정할 때 이쪽 것도 아니고 저쪽 것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중용이라는 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해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걸 뭐라 그럴 건지, 서양 쪽에서는 용감함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도입을 해가지고 양극단의 그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덕목을 추려서 내는데, 동양은 그런 사유로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용이란 말이 의미는 비슷하죠. 어쨌든 양극단을 피하는 것, 양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논어 같은 데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디 갔어? 요 이로 연결되는 거야 뭐 수로 연결입니다. 이건 관대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는 율자는 벌벌 떨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부릴 때 또는 사람과 대할 때 양쪽 극단이죠. 그렇죠? 관대함으로 대하는 것, 두려움에 떨게 대하는 것, 이게 있는데, 동양식의 중용은 요 두 개를 다 이렇게 손에 듭니다. 관대함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두 개를 손에 들고, 이 앞에 있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관대함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죠. 근데 관대함이 점점 사람들한테 저렇게 대해주는 거 난 저 관대함이라고 하는 걸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대함이라고 하는 요 좋은 덕목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만들고 법령이나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관대함은 그런 걸 바라고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게 아니죠. 그죠? 관대함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점점 흘러가서 유라고 덮여요. 허를 유자를 써서 허를 유. 쭉 관대함으로 흘러가다 보면 관대함에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럴 때 관대함을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걸 갖고 있으면서 요걸 유지를 하면서 요거로 이 관대함에 의해서 생겨나는 폐단의 부분들을 조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양식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극단을 피해서 중간에 어떤 다른 행위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이걸 원칙으로 해서 백성을 대하거나 아랫사람을 대하거나 하면서 이 원칙 또는 이 덕목이 너무 지나치게 흘러서 이 덕목이 원래 원했던 부분을 뛰어넘은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 때 다시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 덕목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와 정반대되는 어떤 덕목을 가져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용 자체 내에서 중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책 제목이 중용인데 중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중용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중용의 어떤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책 제목을 중용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중용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한 사람이 다산입니다. 그 일종의 약간의 변정법적인 그런 게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면하는 사태나 아니면 눈앞에 부딪히는 어떤 일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환경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상태의 각각의 조건 속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덕목들의 나열이 그 서경 대우모에 보면 9개의 그 덕목들이 이런 식으로 9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9개의 덕목이라고 해서 구덕이라고 하는데 덕이라는 건 대학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미 자체가 행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행동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만드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부축해 줬습니다. 부축해 줘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보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그 행동에 의해서 뭐 받거나 어떤 뭐 혜택을 입거나 아니면 뭐 때려서 이 사람을 부상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덕이라는 건 사실 뭐 좋은 덕도 있고 나쁜 덕도 있습니다. 때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때렸다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대항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 영향력 전체가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서술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의 방침이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행동의 그 대상자들은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걸 받으면 그것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덕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9가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하나는 그 좋은 거를 위주로 해서 그것을 시행했을 때 그게 뭐 진행되어 가다 보면 어떤 제도나 어떤 틀이든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항상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리해 주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어떤 것, 요 두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덕이라고 합니다. 부덕이니까 이런 게 9가지 정도가 외우모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언했는데 그것이 이제 흘러가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새롭게 이제 또 극단에 반대되는 일을 통해서 다시 어떤 원하는 목적으로 다시 좀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그 상호 간의 과정은 결국은 지향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적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아니 뭐 일단 뭔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상정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왕이 민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에게 관대함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쌀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감안해서 관대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처벌을 아주 가볍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여기 목적이 있습니까? 왕이 이들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그 두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는 뭐 대부분 상하입니다. 그죠? 뭐 아무리 평등하다 그래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래 위로 이렇게 나뉘어질 겁니다. 그 관계 내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역할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완수해내는 게 이런 어떤 행위의 덕목들을 따르는 이유가 되겠죠. 목적이 될 테고.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들었네요.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으면 이게 저 사람이 지나치게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언제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유를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두려움을 조성을 해야지 그럼 제대로 중용이라는 어떤 게 되는 거냐. 그럴 때 그 목표라는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목적이. 그런 의미입니까? 네.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뭐 덕목이든 아니면 덕목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이든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 그거는 아는
어떤 의미에서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죠. 기본적인 어떤 예라고 하는 규칙이 있죠. 이전 사회는 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규칙에 부합되게끔 사람들을 통치하는 걸로 보면 되죠. 뭐 다른 표현대로 하면 도라고 또 결국 도와 얘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뭐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죠? 걸어가야 될 길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관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을 거고, 농사 짓는 농민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들에 이끌려져 오게 되면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혜를 베푼 또는 용서해줌, 받아들여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용서해줌, 받아들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풍조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 뭐 그 기준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뭐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중요한 각자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지금 같은 사회 같으면 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다양하고요. 뭐 직업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각각의 직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뭐 그걸 압축하면 몇 개로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예. 좀 약간 자유롭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이 중용은 요거를 위해서 쓰여진 건가? 이렇게 들어보면 예. 창동의 그 방침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결국 관대함과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결국 통치자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중간 관리자나 그 밑에 있는 뭐 계급으로 나쁘진 않는다면 관대함을 베푸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한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위치가 법을 집행하거나 뭔가 기준에서 처리하는 사람 사실 관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우리 강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저거는 되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갈 건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되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저걸 해석하고 행위로 옮기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하나의 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덕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무모함과 그 겁을 많이 내는 것과의 중간이 용기라면 그런 식으로 양극단의 어떤 사람들을 쭉 정리해서 가운데를 세운 것들이 자기 서양 사람들이 지어야 될 하나의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나올 수 있는데 동양식의 중용이라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이게 나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현 위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문의 글자들은 독립시켜 놓으면 품사도 결정할 수 없고요. 역할도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글자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품사가 거기서 결정이 되고요. 문장 성분도 그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뭐 보통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들도 동사 자리에 쓰이면 동사로 쓰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여기 있는 위치한 사람들의 그 관계,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자리가 결정이 되죠.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관대함이나 뭐 두려움을 주는 것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내에서 자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빼버린 채로 이 사람만 이렇게 쑥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가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서양적인 사고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원래 전통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는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뭐 전범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왕, 뛰어난 사람 또는 이전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들, 그 사람의 어떤 뭐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전해받긴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율권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의 큰 방향이 이 예나 도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예나 도나 이런 게 비어있는 내용들이고. 네. 그렇죠. 예. 뭔가를 채우는 건 각자 알아 채울 수 있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절대주의적, 상대주의적 가치관 나눌 때 동양은 사실상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아닌가. 서양같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그건 그 상대적이고 절대적이고 그거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덜 교조적이고 더 유연하게 예.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도. 그렇죠. 상황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 심지어는 옳고 그름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공부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반이 하는 건가요? 왕이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 문서가 나온 게 대학이 언제 지어졌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보면 자사가 지었다. 자사라는 인물은 공자의 손자입니다. 뭐 네. 출생 연도가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공자가 살았던 게 BC 6세기경입니다. 551년에서 479년 정도 되고요. 자사가 살았던 게 483년에서 402년. 이 정도 차이니까 겹치죠. 그래서 요 시기가 한 기원전 5세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사가 지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 시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정합적이다. 개념들도 너무 이렇게 그 공자식이 조금 지나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다. 아마 한참 뒤에 지어졌을 것이다. 한 BC 221년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한 20-30년 지나가지고 얘들이 멸망을 하고 바로 한나라가 들어서죠. 한 BC 한 이게 정확하게 204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BC 204년 정도에 들어서는데, 요 무렵에 지어졌을 거란 설이 두 개가 있었고요. 기존에 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요 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크리틱이라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 분석하고
어법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근데 1993년에 옛날 초나라 지역이었던 형문시라고 하는데, 호광성인가 그쪽 초나라 지역입니다. 어쨌든 초나라 지역에 있는 옛날 무덤에서 죽간이 대거 발견이 되는데, 그 죽간을 모아놓은 게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죽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탄소 측정도 해보고 이리저리 그 부장품들의 양식 뭐 이런 거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보니까 이게 언제냐 하면 BC 4세기 정도에서 3세기 정도. 요 자사가 살았던 시기보다는 조금 뒤지만 요 시기보다는 훨씬 앞인 시기에 묻혀진 부장품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근데 책에 그 기록해서 무덤에 가져갈 정도 같으면 뭐 1, 2년 전에 선거 들고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해서 요 기록들이 써진 게 거의 한 100년 정도는 앞당겨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주장들을 합니다. 93년에 발견이 되어서 중국 애들이 그거 이제 중국 분들이 다 그 글자들을 현대 글자로 이렇게 다 해독을 해내고 해서 발표가 된 게 한 1998년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저런 죽간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고대 문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독하는 작업을 하고, 그걸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성과물을 자기들이 우선 이용을 합니다. 우선권을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연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풀어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발견이 있고 나서는 적어도 이때는 아니다. 이 무렵에 가깝거나 자사가 지었을 거다라고 하는 서로의 우세점이 주어집니다. 자사가 이 중용을 지었다는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자사가 지었다. 자기가 곡부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사마천은 자료목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거의 뭐 갈 수 있는 지역을 다 다니면서 사료 수집을 하는데, 어쨌든 사마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와 더불어 이 각점본이 발견되면서 이 자사가 지었다라는데, 또는 자사 주변의 인물이 그 시기에 지었다, 앞으로 좀 당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쯤이라면 한참 춘추 시기에서 전국 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전국 시기의 초반 같으면 지식인 계층들은 그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 예비군, 우리 보통 사라고 하는 집단들, 이 집단과 관료들의 자제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읽은 걸로 봐야겠죠. 요 뒤로 넘어가면 좀 다릅니다. 전국 시기에 들었으면 워낙 이제 그 전쟁 상황이고 부국강경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재들을 많이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망해 나가니까 그 왕족의 후예들은 다 평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 일육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나라가 몇 개나 되니까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정견 발표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또는 일종의 학단, 학회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는 제후들도 있습니다. 우리 춘신군 이런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객이라고 하나요?
자기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밥 먹여주면서 정책 연구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칼 들고 나가서 싸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세력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이 전국식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글은 요 무렵에 써졌다라고 하면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거의 뭐 지배계층의 최상단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펜을 예. 좀 바꿔드릴까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너무 안 보여서. 그런가요? 선생님은 마스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또 벗으라 그러면 또 벗으라. 이렇게 가만히 지금 안 나오는 거 다 쓰시니까 송구스러워요. 좀 어려운.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자사 그 생존 기간이 예, 그 써주신 글이랑 좀 다른데요. 좀 다른가요? 네. 이게 자사 생존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차이 납니까? 490년에서 431년이네. 조금 차이 나네요. 이게 기록들 따라 조금 다른데 제가 이 연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찾아갖고 왔어. 공자, 심지어는 공자의 생물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중자 설명해 주셨는데 용자도 좀 용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죠. 아까 중용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 중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네. 그냥 바로바로 꺼내주세요. 중자의 설명이 일단 그렇게 대충 되고요. 용자는 주석가들은 대부분 상으로 풀이를 합니다. 뭐 이거 그대로 풀이하면 평상, 일상, 좀 더 적극적으로 보통 보통, 평범,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지속 가능성, 지속성, 지속 가능성. 우리 이 상자를 가장 많이 쓰는 항상이라고 알죠. 상을 씁니다. 쭉 같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요 글자와 요 글자를 두 개 연결시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까 두 개의 축에서 요쪽과 요쪽 요걸 진행을 하면서 이쪽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요걸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하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울지 않다. 이렇게 기울지 않다. 그렇게 주석하는 게 뭐 주위의 주석이고요. 그 주석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울지 않는다. 또는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기울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보면 자기의 중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사람이 살면서 그냥 제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게 이 기울지 않는다는 의미고,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한쪽으로 이렇게 아까 관대함, 뭐 두려움,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쓸려가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은 또 하나는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어떤 사태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게 부딪혀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 여기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다 빈자리죠. 그냥 구체적으로 이 행동이 뭘지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죠. 그죠? 관과 유의 그 부분을 조화를 아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두 개를 갖고 이쪽을 강화하거나 이쪽을 좀 더 강화하거나 어떨 때는 요거보다 요걸 많이 강화하거나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대응의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응의 측면에서 요걸 분리를 용자를 떼오면 대응해 나가는데 그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냥 특별한 상황, 특별한 그것에만 적용되는 상황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건 항상 그러면 그 어떤 형태의 그 삶들이 이어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할 때마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이러면. 그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평범함, 일상 또는 뭐 평상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적절하게 설명이 될지 한번. 동양에서 성인 이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죠. 네. 그죠? 근데 성인이라고 하는 인물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요순 이렇게 할 때 순인 거면 그냥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모시는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모시는 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다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버지 모시는 거 할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순임금 같은 사람을 특별히 효를 이야기하면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면 효를 못할 상황인데도 그래도 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뭐냐?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효라는 행동, 가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한테 치이지 않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잘 모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효가 되든 아니면 우애가 되든 육아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힘들어졌거나 자기가 핍박당하거나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통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합니다. 그 평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 일상이고 보통이고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쭉 지속이 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지어서 추수해서 나라에 세금 바치고 애 새끼들 배 안 곪게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고, 아버지 가끔씩 부모님 고기라도 한 거씩 끊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그 당시에는 그거 굉장히 힘든 그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우리가 아까 자사보다도 한 100년, 자사가 죽고 나서 한 20, 3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나거든요. 맹자가 말년에 이야기했던 이상사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이나 일상이나 보통이나 평범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칼 한 자루 들고 나가서 100사람, 1000사람을 상대한 항우 뭐 이런 사람들, 전통적인 사회에서 항우를 뭐 대단한 뛰어난 장수라고는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장수의 그 부분보다는 뭐 더 이런 반열들 성인 뭐 현인 이런 거에 안 올리잖아요. 원래 성인도 일 잘하는 사람이고 현인도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이나 보통이나 평범 이 글자가 담겨 있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글자가 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상이나 평상이나 보통이어야만 사람들이 할 수, 이거 아니라면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뭐 모자란 사람들이 이끌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그 형태의 삶을 지속해 나가려면 이거죠. 중용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일론데 이 중용은 전통시대에도 우리가 보통 공부를 좀 시작하면 사서라고 하는 4가지 책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해를 하기가 워낙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안에 쓰여 있는 글들은 어려운 글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 이거 어려운 글자가 뭐 낯설어서 그런 거죠. 평상이고 중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중용의 나중에 뒷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성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전체를 완통하고 있습니다. 중용 전체를. 성 뭡니까? 성실함이잖아요. 근데 이 성실함을 가지고 뭐 하늘, 땅,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이 성실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인, 평민,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부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성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뭐, 성이라는 게 존재자들의 시작이자 끝이다. 종자 어떻게 쓰더라? 시종.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대한 개념 정의는, 내가 물에 대한 개념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제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그 명가 쪽에 이렇게 써진 데가 있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낳은 모든 것. 아래 땅과 위의 하늘, 그때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땅도 물리적인 하늘이고요. 천은 2가지 개념의 정체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인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천이 있고요. 그 다음 물리적인 천, 하늘의 별, 달, 해 뭐 이런 것들을 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물리적인 천이고, 요 2개가 병칭될 때는 보통 물리적인 하늘, 물리적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낳은 모든 것들, 존재자들, 우리 지금대로 표현하면 존재자들이죠. 그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요 뭐 사물도 물이고 인간도 물이고 군주도 물이고 아버지도 물이고 이런데 대부분 이 물은 뭐 군주, 아버지 이런 육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물의 대표적인 겁니다.
군주가 군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군주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되는 처음과 시작이 성이라는 겁니다. 벼가 씨 뿌려서 알곡을 맺는 시작과 끝까지 가는 그것도 성이라는 겁니다. 성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이거 성 제가 계속 말씀을 요 성 뭐라 그랬습니까? 말과 행동의 일치가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존재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우리의 인식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 아까 물리적 천과 다른 천, 그 천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이죠. 말이잖아요, 말. 임금이 아래 사람한테 명령 내리는 것도 말이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 아래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이 실행되는 거는 벼 같은 경우에 씨를 심으면 커서 알곡이 맺히는 게 명령이 실행된 겁니다. 그죠? 벼 씨앗이 이렇게 땅에 심겨졌을 때 이게 싹이 나서 알곡을 맺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명령이 완수된 거잖아요. 그죠?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군주라는 존재가 명령받은 게 있겠죠.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밑에 신하들은 이 신하로부터, 예로부터도 명령을 받지만 이 신하라는 위치도 결국 명령의 위쪽은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죠. 저녁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네. 해와 달의 운행이죠. 그 해와 달은 천으로부터 그렇게 운행하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일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천지가 서로 교감작용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죠. 그게 일상입니다. 그게 우주적 차원에서의 일상입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직까지 어두워요. 명령 받았는데 명령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겨울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도 요즘은 살 수 있을라나? 요즘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런 거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성실, 우리가 성실이 어려운 단어입니까? 힘들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밤낮이 바뀌고 사계절이 순환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보잖아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일상, 평상 이런 겁니다. 그게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사는데. 근데 우리는 일상이나 평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마운 것 같긴 한데. 고맙고 그거 같긴 한데. 제가 중용 읽기를 생각하면서 부제로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과 평범함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고전이다. 이게 선생님이 뽑으신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용은 뭐 특별한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이야기거나 복잡한 이야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괜히 그 안에서 옛날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닐 텐데, 겨우 이런 이야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 질문인데, 예. 중용의 그 글자가 중과 용이 병렬적인, 독립적인 단어들이니까 아니면 중이 용을 수식하거나 용이 중을 수식하는 어느 한 단어에 좀 더 중점이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건 사실 정답도 없고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몇 가지 다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몇 가지 다, 예. 두 개가 다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두 개의 관계를 병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하나가 하나를 수식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뭐 명사로 보기도 하고 동사로 보기도 합니다. 중하모, 이거 적중하다잖아요. 여기 만약에 도가 생략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에 적중하고 도에 맞게 사는 거. 그죠?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도 항상 이게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는 거. 도라고 하는, 도에서 일정함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중용 뽑아도 되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용이 중을 수식하는 게 조금 강한 의미가 됐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한 보이십니까? 지치지 않는. 예. 그럴 때 저는 아까 네. 병렬 정도의 의미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저 중이 용을 수식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예. 용에 적중하다. 일상 또는 지속 가능성에 맞추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해서. 왜냐하면 아까 중의 의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에 정해지지 않고 어떤 다른 가치나 그런 게 전제에 있다는데 그 전제가 바로 용이 아닌가, 일상이 아닌가. 일상을 하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긴, 요것만 놓고 보면 가능하고, 저도 뭐 그런 의미가 훨씬 가까울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중용이 다른 내용하고 또 교차시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첫 구절에 중이라는 글자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중이라는 글자는 뭐 시중이니 뭐 이런 식으로 때에 적절함 뭐 이런 식으로 때에 맞게 적중시킴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뭐 용중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중용 자체 내에서. 이런 경우에는 적중하다 의미겠죠. 아니면 뭐 적중하다 뭐 아까 요 중의 의미로 요걸 뭐 해석한다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때에 맞게 기울지 않고 뭐 치우치지 않으며 뭐 과부족이 없다 뭐 이렇게 한다고 안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용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서 좀 쉬었다. 예. 네, 선생님. 예. 이 첫 구절을 보고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이 맞느냐 이런 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느냐 저런 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려사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도 그렇고 이 중용도 그렇고 한편의 일종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중에 두 괄식 논문입니다. 대학도 첫 구절과 관련된 그 앞부분에 그 대학의 전체 논지가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구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원래 뭐 이렇게 뭐 장을 나누고 이런 글이 아니고요.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그 단일한 글입니다.
논문이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리저리 많이 분리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큰 분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8개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이거 나누는 것도 4개로 나누기도 하고 6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개로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심지어는 주의도 같은 주의인데 언제는 4개로 나누고 언제는 6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큰 분류. 그럼 작은 분류로 나눈 거는 여기 지금 그 숫자로 1, 2, 3, 4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33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주의가 나눈 세부 분류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나누든 뭐 큰 그 틀은 첫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그 소주제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술 형식을 보면 첫 구절에는 뭐 자활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핵심을 이 중용의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집약시켜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약 20장까지 그거는 20-2까지가 될 겁니다. 아마 애공, 문정, 자활 하는 데서 이 큰 기호로는 거기까지 5번째까지 거기는 자활로 시작합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기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공자의 말을 끌어다 댄 겁니다. 요즘 말하면 주석이죠. 그리고 주석이 쭉 이어지다가 6번째 내려가면 6번째가 아니고 21번 6번째 글 중에 21번 내려가면 또 자활이라고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성명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중용의 저자가 자기의 그 생각을 정리해서 쓴 겁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은 어떻게 나눴을까? 1장을 경이라고 했죠. 경 1장이라고 하고 뒤에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거는 그냥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문, 전문 이렇게 요거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나누면 제일 앞에 글과 성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경이란 대학에서는 경이라고 중용에서는 경이라고 안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시경을 인용하든지 뭐 여러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전체 구조를 보면 앞에 핵심을 던지고요. 이 핵심에 대한 주석들을 기록하고요. 이 주석들을 기록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요 전체를 아울러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짓습니다. 재밌는 건 제일 앞구절이 천명, 지위, 성 이렇게 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상천지제 무성무취 지열 이렇게 끝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입니다. 천으로 시작해서 천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명령하는 존재로서의 천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넘어서는 존재. 뭔가 주제자, 나중에 말로 표현하면 조물주, 조화옹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조물주, 조화옹, 뭐 주제자 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일종의
신 같은 개념인데 서양의 신 또는 뭐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성리학자들은 이 천이라고 하는 건 이법으로서의 천이다, 법칙으로서의 천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명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법으로서의 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소리도 안 들리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이 천은. 그렇죠? 우리 감각에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시, 명령은 하지만 우리 감각에는 포착되지 않는 존재.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요 전체를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합적인 체제를 띠고 있다고 보통 우리 보통 뭐 가다가 뭐 푹 엎어지거나 뭐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뭐 또 뭐 뭐라 그래요, 뭐 어쨌든 자기 바깥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 바깥에 어떤 큰 힘을 가진 존재를 찾잖아요. 그런 존재의 천입니다. 동양에서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서양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합리화, 이성화의 시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자 시기 이전에 그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공자 같은 사람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귀신? 그거 두려워는 해. 근데 원지, 멀리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나 뭔지는 모르지만 있긴 있잖아요. 귀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으니까 이 경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멀리해. 가까이 한 그런 그게 아니. 공자도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공자도 뭐 야, 하늘이 날 버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천을 언급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엎어졌을 때 하늘 찾는 거랑 똑같은 심정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뭐 인간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우주 전체의 운행 또는 이 세상 전체를 보이지 않는 힘에 어쨌든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이 전체를 뭐 어쨌든 뭐 조작하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극단에 가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똑같은 거. 그렇다고 그런 신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신은 아니잖아요. 같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에 최대한 도달을 하면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첫 구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어디 정병훈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천히. 안 하셔도 이건 읽을. 청명 지위성, 솔성 지위도, 수도 지위교. 계속 읽어요? 끝까지 읽으십시오.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맞습니까? 불가수유리야. 네, 숫자가. 가리 비도야. 시고 군자 개신 호 기소 불도. 기소부도. 네? 기소부도. 부도. 공구 호 기소 불문. 예. 막현 호음. 예. 막현 호 미. 고 군자 신기동야. 예. 신호에락지 이발 위지중. 예. 발익의 중절. 위지화. 중야자. 차라지 대본야. 화야자. 차라지 달도야. 시중화. 천지 위은. 만물 육현. 예.
외우셨군요. 대학교 때. 아유,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야, 잘 하시니까. 이렇게 잘 외우시면은. 자, 여기 한번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요 지위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요 지자는 요게 목적어입니다. 위자의 목적어. 위라는 글자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를 같이 취하는 목적어 보호를 취하거나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수요 동사 이러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취하듯이 목적어 두 개를 취하죠. 뭐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와 보호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윗 안에 들어가니까 위 천명성이라고 하는 걸 요 위로 끌어올렸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지입니다. 허사입니다. 저런 것들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성 나왔습니다. 명 나왔고요. 그 다음 솔성지위도 똑같은 구조죠. 이건 솔자는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수도지위교, 도를 정비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뭐 몇 가지 제일 동양의 사유 구조에서 제일 큰 덩어리이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를 집약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글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성, 도, 교, 명, 천명, 뭐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투표 한번 해보세요. 요거요? 요거 하나. 어떤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도야자, 뭐 불가수율이야.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그냥 대충 씁니다. 가리, 비도야. 요 구절을 종결 짓고 바로 도로 넘어가죠. 왜 이 글자가 제일 중심이 되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벼가 씨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명령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도 적절히 주어져야 되고 김도 맺어도 햇볕도 비춰줘야 되죠. 그게 이거잖아요. 물 주고 이거 해주고 그죠? 요게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또 이 교는 뭡니까? 이 물 주는 거 하다가 너무 물 많이 주는 대로 가면 적절한 정도로 제어해주고 한파가 몰아치면 한파를 걷어내는 쪽으로 제어해주고 길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글자가 이 중심의 요 전체 단락에서는 제일 중요한 글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대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뭐 성을 이끌어주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죠? 성이 발현되도록 이끌어주다. 이 소는 이끌다 의미도 있거든요. 이끌어주는 걸 도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길을 뭐 닦다라고 번역하는 닦다보다는 정비하다 또는 키우다. 길을 넓히는 것 또는 길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 길에 돌이 깔려 있으면 돌도 치우고요. 뭐 폐였으면 거기 이렇게 흙을
넣어서 마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보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입니다. 닦는 거는 거울 닦는 거고요. 그런 걸 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교를 보통 교육이라고 번역하는데, 동양에서의 교육은 우리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 동양에서의 교육은 성인 아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교라고 합니다. 임금 아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교고요. 학식을 이룬 스승이 학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게 교입니다. 그냥 배우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교자 안 씁니다. 그러니까 회를 씁니다. 회. 이렇게 쓴 회. 깨우쳐 주다. 이게 가르쳐 주는 거. 뭐 이건 뭐 친구들에도 가능하고, 친구들 뭐 나중에 되면 교학 상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승하고 제자 서로 간에 뭐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뭐 한 전국식이 좀 넘어가면 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게 이제 뭐 그 공자 바로 뒤 같으면 아까 앞에 말했던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좀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라는 의미에 가까워집니다. 자, 여기에 혹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글자 있으십니까? 혹시 성이 뭡니까? 이것도 비어있는 자리일까요? 비어있는 자리,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게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성을 갖고 싸움 많이 합니다. 맹자는 성선, 뭐 순자는 성악, 고자는 생, 뭐 이런 식으로 성의 내용이 요건 뭐 척언지심, 뭐 인의예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자 계통을 이은 그 성리학자들. 타고날 때부터 사람은 뭘 명령받았냐면 착하게 되는 것을 명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성이 도덕적인 어떤 도덕률 같은 거라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정해져 있는 부여받은 명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 사계절의 운행 이런 것들은 명받은 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사람은 위치가 다릅니다. 하늘의 명을 받긴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천지와 함께 물리적인 지와 함께 세상의 운행에 관여하는 존재입니다. 관여한다고 자율성을 가진 존재.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그런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사람을 이해하는 틀이.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생기고 두드려 패야 될 놈들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인이 가르침을 내렸는데 그거 안 따르는 놈들도 생기고 칼 들고 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성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맹자처럼 도덕률과 관련된 형태로 성을 한다면 요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길을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가면 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 겁니다. 그죠? 요게 뭐 성악이 우리 요즘 말하는 악하다가 아닙니다. 욕구만 쫓는 존재.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뭐 이런 존재라고 하면은 이거 존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성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형벌 같은 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벌 100개, 뭐 죄진 놈 쳐버리고 강하게 가두어 놓고 막 그 따라할 걸 요구해서 체벌도 강화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큰 틀에서. 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뭐 얘도 살고 뭐 대통령 누가 되나 뭐 모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여가 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틀, 사회 틀을 만들어 가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라는 측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한번 요 구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인간입니다. 그죠? 명령이 내려옵니다. 명령이 어디에 깃드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마음속에 깃드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명령에 따라서 손발을 움직입니다. 사지사체라고 하죠. 손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뼈도 베고요, 칼 들고 나가 싸움도 하고요. 이거 몸이 하는 거고, 결국 움직이는 건 요 심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명령의 그 출발점은 어디 있냐면 천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늘이 명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 이거 빼버립시다. 성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 안에 이제 명령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자율적인 인간이기도 합니다만,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초기에는 감정입니다. 두 글자로 표현됩니다. 오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성입니다. 근데 마음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야만 드러나는 거겠죠. 그게 정입니다. 밖으로. 이 성이 밖으로 드러난 게 정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깥에 있는 물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드러납니다. 누가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 아픔도 느끼지만 그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겠죠. 내 안에 미움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요렇게 탁 들어가니까 그곳에 반발해서 튀어나오죠. 요 안에 들어있는 성이라고 하는 상태는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미발이라고 합니다. 뭐 성리학적 용어지만 이 중용에도 써져 있습니다. 이 발은 튀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튀어나가지 않는 것. 그 안에 그냥 가만 들어있는 거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릅니다. 저거 자체로는. 근데 툭 부딪히면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게 정입니다. 이름은 같습니다. 호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고요. 이거는 좋아하고 싫어함인데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태. 요거는 드러난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표출된 겁니다. 이게 이발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발, 튀어나와 버린 것. 뭐가? 이게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명, 성, 정은 내용이 동일하죠. 이름만 다르죠. 그죠? 하늘이 부여한 명이 성이고, 성이 물에 부딪혀서 튀어나온 거 정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뒷구절입니다. 앞구절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중 발이계중절 위지화 요 구절까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건 호를 확장시키면 희노애락 애오욕, 그죠? 보통 7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8개의 감정, 대표적인 감정. 뭐 인간 감정이 8개밖에 없겠어요? 수백 개 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희노애락 여기 희노애락지 미발이라고 하는 건 요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은 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희노애락이 이발된 것, 튀어나와 버린 것, 그거는 어디 가서 발이계중절 위지화 이렇게 돼 있죠. 미발된 것에 대해서는 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놓은 겁니다. 뭐 감정이 튀어나왔으니까 감정이 보이잖아요.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근데 튀어나왔을 때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기뻐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대상인데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즘 그런 거 심하죠. 우울증, 조울증, 뭐 화내는 거, 조절 못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다 이 적절하게 감정이 발현되지 않은 겁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고 아까 웃는 소리 이상했다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억눌려 있고, 그래서 뭐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다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적절한데 감정이 이렇게 베풀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 튀어나오기 이전에 이거는 문제가 요즘 심리학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로 받은 건데 이게 부딪혀서 튀어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웃어야 할 때 웃고 뭐 어색하지 않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고 미워해야 될 놈이 있으면 미워하고 뭐 미워함을 뭐 패 죽이는 거로 가도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잘못됐다고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뭐 불구대천 뭐 이런 원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부모를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건 가치체계가 다르니까 그죠? 감정을 감정대로 표현하는 게 여기 말대로로 하면 중절입니다. 절이라는 글자는 원래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대나무가 각각 이렇게 마디가 있죠, 그죠? 마디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뭐 지금 표현대로 하면 요 계급 구조에서 나오는 예입니다. 예. 예 질서, 뭐 시대가 바뀌면 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질서를 이상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질서에 맞. 그러니까 웃어야 될 때 웃고 3년상 지내는 동안에는 울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부모 돌아가셨을 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걸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감정을 그거에 맞게 이렇게 발휘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 절도에 딱딱 맞게 되면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웃고 화내야 될 때 화내고 미워해야 될 때 미워하고 이러면 화합니다. 조화를 화는 뭐냐 하면 화는 이게 지금 벼화자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요리에서 온 글자인데 조미료입니다. 뭐 옛날에 조미료 대표적인 매실
소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매실. 요리할 때 조금 톡톡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그 맛을 결합시켜서 아주 우리 먹기 좋은 그게 되는 거죠. 이 화는 구성 요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여러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들이 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화를 하게끔. 화는 조미료는 무랑 뭐 칼치랑 이렇게 넣고 조림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맛을 죽여버리면 제대로 된 화가 아닙니다. 그죠? 무 맛이랑 갈치 맛을 살려놓고 고기에서 이렇게 맛을 내는 거니까 이 화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하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걸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에 맞게 되면 웃는 거 제대로 웃고 우는 거 제대로 웃고 하면 그 감정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성에 따라서 표현되어서 적절한 조음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화입니다. 근데 화는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희노애락지 미발을 중이라고 합니다. 미발을 성이라고 하지 왜 중이라고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몰라. 왜 이랬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겨우 다른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은 그거는 안에 들어있죠. 마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부딪혀 오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치우치지 않다.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다. 이게 아직 발현이 안 됐으니까. 발현이 안 된 상태. 발현이 될 경우에는 치우치기도 하고 뭐 이런 부족함 그게 생길 텐데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중의 상태. 그래서 이 이론이 나중에 이어져서 뭐 이 미발은 선이고 미발은 뭐 완전한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이후 성리학 시기에 가면 그런 이론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미발에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미발성 이거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키웁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근거가 요런 데 이제 있습니다. 중이라고 표현을 어디에나 적절하게 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라면 아까 치우친 상태도 아니죠. 그죠? 기울어진 상태도 아니죠.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 미발을 중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처럼 적중하다, 중용, 그러니까 적중하다, 그 동사로 사용하면 저 중이 이렇게 포괄이 안 됩니다. 중절에서의 중은 분명히 적중하답니다. 그죠? 절도에 맞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저 중이 뭐 포괄이 안 된다고 해서 중용어의 중을 뭐 동사로 보면 안 되냐? 안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저 부분을 포괄을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좀 하는 것도 뭐 중용 안에서는 일단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거니까 그거 한번 고려를 한번 하십시오. 자, 요거 뭐 그 다음에 뭐 뒤에 천하지대본 이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갈 겁니다. 중야자 천하지대본, 화야자 천하지달도, 티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 자, 중야자 천하지대본 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니까 어디로나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야자 천하지달도. 달자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달자는 지금 여기에서 달자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언제나 적용되는 입니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미가 달입니다. 원래 달은 막힘없이 관통하다, 관통해서 목표 지점에 이르다가 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여기서는 뭐 가다가 왕이네 이렇게 돌아가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쭉 다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길이다. 화라고 하는 게. 화가 되면, 화가 뭐라 그랬죠? 감정의 조화. 그죠? 감정의 조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귀신과의 거리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표를 딱딱딱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수치를 매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설정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 설정은 이게 다 그 전체가 하나 유기체 전체로서의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을 감성으로 봤습니다. 요즘 한참 감성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보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뭐, 심리학 이런 것도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특히 이제 감정하고 관련해서. 아마 힘들었어. 감정을 통제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신경정신과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요즘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집에 들어가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 그거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하고 제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툭 건드리면 제 안에 있는 거 그냥 튀어나오니까 안에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몇 대 때려도 아이 이랬을 텐데 요즘 요렇게만 건드려도 확 튀어나와 버리니까 통제가 안 돼. 화가 안 되는군요. 이제는 좀 가라앉았습니다. 요즘 좀 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집사람이니까 제가 조금 낫대요. 좀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 다음 거기까지 하고요. 앞부분 도야자 불가 수요리야 가리 비도야. 일단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동호 반복 두 구절 하고 있는 거죠. 부정 긍정만 바꾸어 놓은 거니까 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붙어 있다. 우리에게 붙어 있다. 우리는 도를 떠날 수 없다. 왜? 여기서부터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성이잖아요. 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성이란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성입니다. 그게 발현되어서 인간이 인간꼴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길을 따라가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이거 벗어나면 사람은 아닌 거죠. 옛날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아니다. 검수 같다. 옛날에도 검수 같다라는 말을, 검수보다 못하다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두껍만 둘러섰다고 사람이 아닌 것. 도라고 왜? 사람의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성에 발현되어져서 사람이란 그 정체성을 가지는데, 그리로 이끌어주는 이 길을 벗어나거나 이 길 아닌 길로 가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니까, 이 도도 거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도라고 할 수 없죠. 이 도는 인도겠죠, 그죠? 도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면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시고 군자 계신호 기소 부도 공구호 기소 부도.
이 구절은 해석의 여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주의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고군자 신기독이야 신독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군자는 기소부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곳에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항상 조심한다. 그렇죠? 또 한 가지 해석은 그렇게 해석한 거는 소를 수동으로 본 겁니다. 그의 보여지지 않음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도를 보여지는 것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뭐 이거 옛날에 생산자 소산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만드는 사람이고 이거 소산 만들어지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소자를 써서 산자 이렇게 쓰면 산자 어떻게 돼? 소산 생산할 때 생산 소자를 그렇게 써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쪽 대세는 그렇고요. 대학에도 신독이 나오니까 신독이 그런 의미에 쓰입니다. 야, 숨어봤자 다 보고 있어.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숨어봤자 다 보이니까 네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 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다산은 중용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산이 성리학 천주교 신자잖아요. 뭐 기다 아니다 뭐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다산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해서 중용자잠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쓰는데 거의 상제나 이런 존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보는 존재, 감찰하는 존재, 벌 주고 처벌하는 존재. 다산 해석은 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소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걔는 경계하는 거고 신은 조심하는 겁니다. 기소불문 그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공부 두 개는 공자는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상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쪽 다 가능한데 뭐 어느 쪽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하든지 보이지 않는 존재 뭐 또는 보여지지 않는 상태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하고 연결해 봅시다. 막혀놓은 막혀놓음이 언자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거고요. 미자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겁니다. 소자보다 더 작은 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거, 맨눈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작은 게 미입니다.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없고, 뭐 이걸 뭐 상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있는 자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자도 드러나답니다. 아주 작은 것보다도 작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없다. 작은 것은 잘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좀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다산의 해석도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처럼 상제나 인격적인 어떤 뭐 내려다보고 우리의 뭐 천주교 신의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그 무성무치한 그죠? 신독이라고 하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우리한테 부여되어진 어떤 것들에 대한 자각.
그것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을 거 아니고 이게 발현되어서 정이라는 형태로 나왔을 거 아니고 이건 안 보입니다. 성은 안 보이는데 정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으로 나온 게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발현이 되었을 때는 나에게 부여된 것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 그 도나 문을 예. 주어를 군자로 보면 안 돼요? 도? 예. 부도할 때 도, 불문할 때 문의 주어를 예. 다산 해석이 군자로 본 군자로 본 거죠. 예. 아까 뭐 상제 얘기하길래 군자는 그 상제는 소부도가 상제입니다. 그 대상. 보이지 않는 대상. 들리지 않는 대상. 모습이 보이지 않는 대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상. 근데 마지막 구절 아까 이야기했던 무성무치라고 그랬잖아요. 치와 성 두 개 글자만 바꿨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 중용 구조 안에서도 천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천은 보이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천은 보이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명의 천은 보이지 않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요 구조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 그 내용이고요. 중용에서 사실 핵심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여기도 중용이 뭔지는 안 나오죠. 중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중에 대한 것은 얼핏 이렇게 내비칩니다. 자,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 이거 안 한 건가? 중화를 이루면 중과 화를 이루면 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 병렬입니다. 분명히. 아니면 중을 발현시켜 화를 되게 하는데 이러면 이 정도로까지 하면 병렬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천지병원 만물유건. 천지가 나란하고 만물이 양육된다 정도입니다. 위원 병원은 위원. 위원 자리 잡고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은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키워진다. 이 육자가 사실 앞에 숫자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키우다. 그 중화를 이루는 건 누굽니까? 여기는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 그러니까 흰어발지 미발이 중이고, 그죠? 발이 개 중절 다 절하는 게 화니까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천지가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제대로 해야 자리 잡는다. 화내는 것도 제대로 하고 좋아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웃는 것도 제대로 웃고 항상 제대로가 뭔지를 잘 몰라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 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만 조금 더 보면 공자왈론 이거 부연 설명한 거잖아요. 물론 안에 볼만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공자왈 하는 부분도. 제 생각에는 한 오늘까지 포함해서 10번 정도로 이걸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어떨 때는 좀 쉬었다가 물어볼 게 없으면 쭉쭉 나가자.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